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그리고 불료증 사실, 그리고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의의와 그에 따른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불효증 사실, 증명의 정도까지 공부를 한 것이지요. 그것이 증거재판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거증책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증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거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입증책임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거증책임이란 증명을 요하는 사실, 줄여서 요증사실이죠. 그 요증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법에서도 거증책임을 공부한 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의미의 거증책임을 저희가 실질적 거증책임이라고 부르고요. 즉,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 지게 되는 불이익을 실질적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송 관계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 즉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거증책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요건 사실이 증명이 되면 위법성이 추정이 되는데,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법성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거증 책임은 없지만 그걸 다투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한다면은 검사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지지만 그것을 촉발하는, 유발하는 의미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입증의 부담 또는 형식적 거증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거증 책임이라는 것은 공소 범죄 사실이나 처벌 조건인 사실, 형의 가중 사유인 사실, 형의 감면 사유인 사실 등 실체법적 사실에 대해서만 아니라 소송 조건인 사실, 증거 능력의 요건인 사실 등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소송법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증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증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거증 책임의 분배인데요.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만큼 거증 책임의 분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하여야 됩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에서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리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은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자, 아래 읽기 자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럼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의 분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4년 6월 12일 선고 8사도 796 판결은요. 특수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공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2심에서는 1심의 결론을 뒤집어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판시사항 3과 3.1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공소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와 있습니다. 설사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은 즉 갑이 범행 공소장 기재 원심 공동피고인의 범행 장소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2번 있었는데요. 시종 같이 동행하였다든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 업무에 종사할 때 운전면허가 없는 공동피고인이 조수로 일한 일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갑이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요. 한편 3.1에 저희가 배우는 입증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처럼요.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범죄 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 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그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갑이 공동피고인과 동행하였다고 하여 특별 우연한 사정이나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변소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런 책임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피고인이 다하지 못하고 하여 그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한 그런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에 대한 원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였고요. 다음 9호도 3081 판결은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및 증명력의 정도와 민사재판상의 입증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판례인데요. 죄명은 횡령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거증책임과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결인데요. 판시사항 1에 보시면요. 원심, 대법원에서 말하는 원심은 항소심이 되겠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예위적 공소사실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쭉 살펴보시면 나오는데 중요한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서 다른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 자세한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2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된 쟁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12억 2천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갚아준 채무 내지 그 비용과 직접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원을 공제하고서도 남아있는 금원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2.1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피고인이 빌려준 총액과 피고인이 대신 갚아준 채무 내지 그 비용 간에는 약 2억 5천여만 원의 차액이 있었고요. 피해자는 시종 일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7천여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예를 2.2에서 보시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 분배 원칙상 피해자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지급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에서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이 옳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사안인데요. 대법원의 판시사항 3과 4를 보시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 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이 원심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유죄 인정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워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거증책임의 원칙과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2000도 1743호 판결은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그 입증 정도, 불법 영득 의사의 실현 행위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서가 전문 법칙을 배울 때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횡령에 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지요.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에서 서무 및 격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유치원 현장 학습비 명목으로 받은 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횡령했다는 것이 주된 공소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서를 피고인이 범행사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을 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원심에서는 그 각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 유치원 경영자가 되겠죠.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인데요. 판시상 2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다시 유죄 취지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각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313조 단서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313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전문 증거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단서에 의해서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특신 상태의 인정 여부는 증거 능력의 요건 사실에 관한 것, 증거 능력의 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 우리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특신 상태를 인정하지 강압에 의해서 작성됐다라는 등의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였고요. 한편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사망이 있는데 판시상 3회 횡령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시상을 읽어보면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검사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그런 원칙이 등장을 하는데요. 횡령죄에서 대법원이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없어진 돈의 행방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이미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고 그와 같은 판시가 다시 반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판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판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 현장 학습비 등 명목으로 유치원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관리하는 피고인이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행방이 어딘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미 소비해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이 된다는 이유를 통해서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서, 이미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라고 저희가 말해서는 조금 깊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게 되면 횡령죄 같은 경우 특히 아까 같은 판례가 그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판례인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통망법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는 정통망법 위반이 되었지만, 사실상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원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판신항 1.1의 뒷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래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다시 파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 가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공부하는 것들은 파기된 부분 판례들을 주로 모아서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속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 같은 것이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검사가 그와 같은 입증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증명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 것인 거라면은 입증 책임을 지는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은 검사가 증명할 수 있지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 또 특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면 된다라는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리를 통해서 기록을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던 그런 판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입증 책임에 관한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히 모든 범죄 사실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보다 세밀한 구체적인 법리들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든지 또는 횡령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판례 내용을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연습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이제 왼쪽에 작은 화면에 켜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증 책임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증 책임의 분배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경우 판례에 있어서 사례에 있어서 세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세 번째로 거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왼쪽에 작은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본래 모든 공소사실 형벌권을 발동하기 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거증 책임 전환의 의의는 그렇고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가 있을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증명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안에서는 그 중에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것은 저희가 형법 강론에서 배웠던 상해죄 26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독립행위라는 건 서로 공모해서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닌 거죠. 따로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 결과를 발생했는데 도대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옳을 텐데, 특례 규정을 두어서 공동정범 모두 다 기수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시범의 특례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형법 263조의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을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동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 총론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인데 주요한 내용을 거기에 개념을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혹시 동시범에 대한 개념이 잘 독립행위 이런 부분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공부했던 형법 총론 책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307조 1항의 행위,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 규정의 성질에 관해서도 거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를 규정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0월 25일 선고된 9호도 1473호 판결인데요. 사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법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시상 1에 보시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누가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피의자가 되겠죠. 소송에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서 원래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에 있어서는 유죄 인정에서 요구된 것과 같은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에는 증거 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즉 엄격한 증명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판례가 확립된 판례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요. 입증 책임의 거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아래 나오는 연습 문제, 변호사 시험에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연습 문제를 통해서 2개 정도를 실어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한편 아래 읽기 자료는 형사소송에서의 거증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대면 강의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강의로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증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증거 재판주의 중에서 거증 책임,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증 책임의 의의, 거증 책임의 의의, 그리고 거증 책임의 기본적 분배, 그리고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로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 법칙 중에 자백 배제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